자,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 제4장 소멸시효 쪽에 사례 24번 민법 총칙 사례 24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이제 이 소멸시효 관련한 문제는 이 사례의 쟁점을 추출하는 요령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쟁점을 찾아서 이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쟁점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례 24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필기를 통해서 쟁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소멸시효 관련 사례 쟁점 추출 요령.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머릿속에 좀 떠올려 봐야 돼요. 자,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에서는 이 소송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걸 이제 검토해 봐라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 풀어가는 이제 이 답안에 서술해야 될 내용이 될 텐데,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되는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드러나 있는 여러 사건들을 배제하고, 만약에 그 권리가 다른 어떤 사건들이 없다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 이거를 확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결국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을 분석하는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건을 분석하는 문제. 그러면 우선 문제가 되는 그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있고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다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자체는 부당한 항변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생각을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 적격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라고 하면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할 거냐, 기산점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기산점. 자,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권리 행사 가능 시점. 이 시점을 찾는 겁니다. 물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기산점을 정해야 되겠지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소멸시효 기간.
자, 이 소멸시효 기간 문제는 이거는 법률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채권, 상사채권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여러 이제 판례들을 잘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소멸시효 기간은 우리 민법 163조가 정하고 있는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확정하는 것, 이게 1단계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자, 그다음 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주된 논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완성 시점은 언제가 완성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검토를 해봐야 되느냐면은 사실관계를 보면은요,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찾아놨지 않습니까? 그 완성 시점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 시점 이전 사건의 평가입니다. 자, 완성 시점 이전에 어떠한 사태들이 발생했다면은 이 사태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완성 시점 이전의 사건은 대체로는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중단.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 사건들을 평가를 하려면은 이 사건들이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단의 유형,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안 되면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단의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먼저 청구,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그 다음에 승인, 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걸 찾았다면은 중단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중단 요건, 중단의 요건을 검토를 합니다. 이제 청구 안에도 그냥 최고라는 청구도 있고 재판상의 청구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의 중단 요건들이 어떻게 되느냐?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 중단의 요건은 어떠하냐?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의 요건은 어떠하냐? 이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수 있도록 정리를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단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단이 된다는 얘기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전 기간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진행하는 것이니까 완성 시점이 여기서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중단의 효과,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단의 효과는 소멸시효가 재진행하는 거죠. 재진행. 그럼 재진행하니까 완성 시점이 또다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재진행에 의한 완성 시점을 별도로 또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완성 시점, 요거를 이제 찾고요. 그 다음에 시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자들이 수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효 중단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지느냐, 중단의 효과가 미쳐지는 인적 범위, 요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중단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중단 사유가 있느냐, 이걸 좀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제 중단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완성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완성 시점 이후 사건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자, 완성 시점 이후 사건을 평가할 때에는 완성 시점 이후에 벌어진 일이 소멸시효 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시효이익의 포기 사유가 되느냐라는 관점, 그런 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려면은 그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 요건이 우리가 정돈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비춰봐서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아닌지 이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시효이익 포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시효이익 포기 요건이 구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포기의 효과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되는 권리가 더 이상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재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소멸시효가 재진행하고 그 다음에 포기의 효과가 또 누구에게 미쳐지느냐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인적 범위. 자, 이런 식으로 완성 이후 사건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검토를 해서 완성 이후의 사건을 평가해 봐도 시효의 포기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시효 완성의 효과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권리가 즉자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그렇게 본 견해가 통설의 태도였지만 현재 판례는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소멸시효 원용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 원용권의 행사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완성의 효과로서 소멸시효 원용권의 발생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용권이 누구에게 발생할 거냐? 이게 이제 원용권자가 누가 되느냐라는 것을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원용권자는 시효로 인해서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게 소멸시효 원용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용권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용권 행사의 효과입니다. 행사의 효과. 자, 원용권을 행사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는 권리가 소멸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권리의 소급적 소멸, 소급효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기산일로 소급해서 그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이게 그 주된 권리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소멸시 완성 효과가 미쳐지게 되겠죠. 이건 이제 183조가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종된 권리로서는 이자 채권이나 아니면 이제 지송금 채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쟁점을 추출할 때 1단계 작업,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찾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 시점 이전의 사건을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완성 시점 이후의 사건을 시효이익 포기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의 효과, 소멸시효 원용권자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원용권을 행사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을 하면은 쟁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분석을 할 때 이 매뉴얼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례에서는 어떤 파트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한 법리 서술과 그 다음에 사안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쟁점 추출 요령을 잘 숙지를 하고 이게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각 사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단계별로 하는 이 연습들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례 24번을 볼 텐데 사례 24번 들어가기 전에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쟁점을 추출하는 요령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연결해서 다음 회차에 사례 24번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